네,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찬반양론법인데요. 찬반양론법은 1110년 네, 피에르 아벨라르라는 이런 사람이 논점을 대해서 전거를 들면서 찬성론이나 반대론을 펴는 그런 논쟁들을 정리하는 데 관심을 둔 사상가거든요. 그래서 이 피에르 아벨라르 이 사상가가 자신의 영향력 있는 찬성과 반대에서 대단한 정도와 능란한 응용력을 발휘해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신학적 주제들을 변증법으로 다루어 냈어요. 그래서 찬반양론법은 리더가 공평한 입장에 서서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발하도록 또는 논증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보강하도록 출석자에게 적용하는 방법을 말해요. 간단하자면은 리더가 사회자가 아니면은 뭐 회장이 과대표가 이렇게 이제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안이나 찬성 또 반대 주장 이런 거 필 때 그렇게 의견을 말하도록 하는데 논증을 가지고 의견을 보강해라 이렇게 출석자에게 적용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논제에 따라서는 일정한 제안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의 주장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논제의 질문에 따라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논증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보강하도록 출석자에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교묘하게 해서 찬성과 반대의 주장을 모두 제시하고 또 그룹이 그들의 주장을 평가해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이것이 바로 찬반양론법이다.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쉽게 예를 들자면 뭐 과대표가 있어요, 그죠? 우리 이제 비반의 과대표가 있는데 과대표가 이제 회의를 진행하면서 논제에 따라서 그 일정한 제안에 찬성이나 반대의 주장을 얘기하도록 하고 그 주장을 또 평가해서 제시를 하면은 평가해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 좀 노련한 리더나 노련한 그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결론을 쉽게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찬반 양론법을 쓰는 것이 또 비판적 사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악마의 변호인이라는 건데요. 제목이 참 특이하죠. 데빌 애드보케이트라고 해서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집단 의사결정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집단 의사결정 방법 중. 그래서 이 악마의 변호인은 지명 반론자법이라고도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지명 반론자법이다. 네, 지명 반론자법. 뭔 소리냐? 천주교에서 성인으로 추대된 각 후보에 대해서 교회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성인으로서 적격이 아닌 이유를 실증적 자료를 통해 주장하는 데 대해서 유례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천주교가 이제 유례를 시킨 거네요, 그렇죠? 집단을 나누어서 집단을 둘로 나누는데 나눠 가지고 한 집단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이 A라는 집단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걸 반론자로 지명된 집단의 반론을 듣고 여기는 이제 반론자고 여기는 의견의 제시자고, 그죠?
그래서 반론을 듣고 토론을 벌여서 본래의 안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 최종 대안을 도출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기서 제시를 했으면 이 사람들은 요 제시된 것을 가지고 토론을 벌여갖고 일련의 그 안을 수정하고 보완하려고 최종 토론을 벌여갖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 토론하다 보면 이제 뭐 좋은 안도 나오고, 그래서 이 안을 갖다가 수정도 하고요. 예? 요 토론을 통해서 수정도 하고, 또 뭐예요? 보완. 수정하다 보면 또 이게 보완이 필요하죠. 이 보완하는 이런 그 과정들을 거쳐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최종 대안이 나오는 거죠. 이걸 도출해내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이제 악마의 변호인인 거예요. 지명 반론자는 집단일 필요는 없고, 이게 꼭 뭐 집단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2, 3명, 2 내지 3명 정도가 반론자의 역할을 담당해도 무리가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론자들은 고의적으로 본래 안의 단점과 약점들을 지적을 해요. 그렇죠? 반론하는데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무엇은 이 안에 대해서는 단점이 이렇고, 또 이 안에 대해서는 약점이 이렇더라.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선택한 안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대응 방안까지를 포함하고 약점을 보완하게 되므로 좀 더 강력하고 현실 적용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 방법의 일반적 과정은 이렇습니다. 1. 보시면 의사결정에 참여한 집단을 둘로 나누든가 집단 구성원 중 몇 명을 택해서 지명 반론자로 임명을 한다 그랬어요. 뭐 몇 명 정도? 2, 3명 정도 좋다 그랬어요. 2, 3명 정도의 반론자를 역할을 정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집단이 먼저 문제 해결에 대한 수렴된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렴된 의견을 지명 반론 집단 또는 지명 반론자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이 지명 반론 집단에서 이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다섯 번째는 제시된 이견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토론을 한다고 했어요. 다음 이제 여섯 번째는 이와 같은 절차는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지속하는 거죠.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네. 토론이에요. 말 그대로. 자, 악마의 변호인이 효과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사용된 이 방법은 아까 가톨릭 교회에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천주교.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오늘날 다른 의견을 권장하기 위해서 사실상 많은 리더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즉 다수의 의견에 반하는 사람을 선정하거나 영입하는 방법. 네, 우리가 보통 그럴 때 있잖아요. 짜고 치는 고스톱. 이걸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을 미리 선정해 가지고 질문하도록 하는, 설명하도록 하는 뭐 이런 방법을 쓰는 건데요. 이 방법이 근데 무작정 통하는 것이 아님을 2012년 찰런 레메스라는 그 사람이 미노리티 인플루언스 데오리라는 그런 그 이론에 대한 것을 했는데, 이 뭔 논문이냐?
네메스의 연구에서 착안한 한 연구에서 독일의 기업 경영자들과 정부의 고위 관료들 200여 명에게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할 그 회사의 대표를 맡도록 하고 그들에게 두 나라 페루하고 케냐 이렇게 제시를 하고 관련된 자료를 읽게 한 후에 한 나라를 선택하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페루를 선호한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페루를 선택한 다른 두 명과 함께 한 집단을 만들게 하고요. 각 나라에 대해 더 구체적인 정보를 담은 10개의 자료를 보게 했어요. 또 자료의 절반은 페루를, 나머지 절반은 케냐를 추천하는 내용이지만 그들은 자료를 모두 읽을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조사 결과 페루를 선호한 실험 대상자들은 페루를 추천한 자료를 26%나 더 많이 읽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확증 편향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선호도가 있을 때 자신의 그 선호도를 뒷받침해주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자신의 의견에 반박하는 정보는 무시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같은 그 집단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악마의 변호인 역할을 하게 하면 편향성이 변화가 있을까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역할은 페루를 선호하는 다수의 의견을 반박하면서 페루의 단점을 규명하고 다수가 내린 가정에 의문을 바로 던지는 일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악마의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험 대상자들은 이전보다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지니게 되었어요. 그들은 케냐를 추천하는 자료보다 페루를 추천하는 자료를 2%더 많이 읽었어요. 그러나 악마의 변호인의 주장은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데는 역부족이었죠. 실험 대상자들은 읽을 자료들을 모두 골고루 선택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악마의 변호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척했지만 실질적으로 본래 지니고 있던 선호도의 확신은 겨우 4%밖에 하락하지 않았거든요.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그들은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주장을 더 설득력이 있다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주장은 평가절하했죠. 다수의 편견을 극복하려면 다수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아니라 반박하는 자료를 더 많이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의 변호인을 지정하는 방법이 효과가 없다면 어떤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네, 연구자들은 페루를 선호한 실험 대상자 2명과 한 팀이 될 사람을 달리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페루를 선택한 사람 중에 케냐를 변호할 사람을 선정하는 대신에 실제로 케냐를 선호한 사람을 세 번째 구성원으로 선정했더니 그랬더니 집단들은 다수의 선호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보다 반박하는 자료를 14%나 더 많이 선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본래 선택에 대해서 지닌 확신이 아까보다는 15%를 감소했다는 거죠. 그래서 악마의 변호인을 지정하는 방법도 유용하지만요. 그들을 찾아내면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 반박하는 역할을 하도록 누군가를 지정하면 그 사람은 단순히 그 역할을 하는 척만 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근데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게 지정된 사람은 소수 의견을 더 강력하고 일관되게 주장하지 않고 집단 구성원들도 그 사람들의 그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이에 대해서 네메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또 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효과가 없어요. 반대하는 척하는 거, 이를테면 역할을 하는 척하는 것도 효과가 없어요.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든지 최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악마의 변호인 역할을 할 경우에는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이 진정성이 있다고 여겨지면 생각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생각이 분명해지고 대담해져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공의 비결은 진정성이다. 바로 진정성을 가장할 수 있으면 다 된 셈이다. 그러나 실제로 진정성을 가장하기란 쉽지 않다.
악마의 변호인이 최대한 효과를 거두려면 악마의 변호인 자신이 자기가 내세우는 주장을 진심으로 확신해야 한다. 그리고 집단도 그가 정말로 확신을 갖고 주장한다고 믿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메시의 한 실험에서요, 진정성 있는 그 반론자가 포함된 집단은 집단 내에서 지목한 악마의 변호인이 포함된 집단보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48%나 더 많이 내놓았고요. 해결책도 질적으로 훨씬 우수하다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악마의 변호인이 다수 의견에 공감한다는 사실을 그 집단이 알고 있었는지, 또는 그 사람의 실제 생각이 무엇인지 확실히 몰랐는지에 대한 그런 상관없이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게다가 악마의 변호인의 그 진정으로 소수의 시각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가 지정된 악마의 변호인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알리기만 해도 변호인의 설득력이 충분히 약화되었다는 거죠. 지정된 반론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구심을 그런 품게 만들지만, 진정성 있는 반론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견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정된 반론자는 그 지정한 반론자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지지만 반론자에게 보호막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솔깃한 방법이기는 하죠.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존 체제의 진정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단순히 악마의 변호인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면 집단의 비판이나 적대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네메스의 실험은 이런 주장을 반박하고 있어요. 지정된 반론자와 비교해 볼 때 진정한 반론자가 집단 구성원을 훨씬 더 분노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집단 구성원들은 그를 약간 더 좋아했다더라. 이런 연구죠. 진정한 반론자는 적어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어항식 토의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집단이 토의하는 것을 다른 집단이 어항을 보듯이 토의 과정을 자세히 관찰하는 토의법이라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시간적 여유가 되면 참가한 두 집단의 역할을 또 바꾸어 주기도 해요. 이 사람들하고 바뀌기도 한다. 어항식 토의는 집단 토의에서 토의 기술 이외에도 관찰 기술이나 내용 지식의 구축을 돕는다고 했어요. 지금 안에서 토의하는 사람들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구경하듯이 보는 거. 이것이 이제 바로 어항식 토의법이다. 학생들이 토의 참여자로서 자신들의 수준이나 자질에 관해서 생각하도록 할 수가 있어요. 방법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토의를 진행을 해 나갑니다. 이럴 때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은 발언 카드를 한 장씩 들고 있다가 제시할 의견이 있을 때 발언 카드를 내려놓으면서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 시간이 지나면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바꾸어서 또 토론을 똑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바로 장기 바둑에서 우리가 훈수를 두죠. 훈수도 옆에서 훈수 둔 사람이 더 잘 보고 잘 맞추고 길을 훤히 보인다는 거예요. 훈수하는 사람이. 그래서 훈수를 두는 것과 같은 이런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어항식 토의법이다 그랬어요.
훈수는 더 잘 보이게 마련인데 이 실제로 안에서 이게 토의하는 사람들은 어? 사람들의 그 의견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더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바로 이 바깥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바깥 사람들이 훈수하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장점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어항식 토의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비판적 사고를 개발하는 방법으로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자,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판적 사고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또 뭘 버려야 되느냐, 바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 또 고정관념을 타파 버려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찬반양론법인데, 리더가 공평한 입장에 서서 찬성, 반대, 의견을 바라도록 또 논증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보강하도록 출석자에게 적용하는 방법이 바로 찬반양론법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악마의 변호인법을 했는데, 악마의 변호인법은 집단을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반론자로 지명된 집단의 반론을 듣고 토론을 벌여서 본래의 안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 최종 대안을 도출하는 방법이 바로 악마의 변호인법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항식 토의법을 했는데요. 한 집단이 토의하는 것을 다른 집단이 어항을 보면서 보고 이렇게 토의하는 과정을 관찰하는 그런 토의법을 바로 어항식 토의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힌트는 이제 훈수를 둔다. 훈수를 두는 것 같은 것을 보고 토의를 한다. 그럼 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내용을 더 훤히 더 잘 볼 수가 있다. 또 어느 정도 제한된 시간이 지나면 또 이 안팎을 바꿔서 또 반대로 이렇게 안에 있던 사람들은 바깥에서 훈수를 두듯이 본다. 이것이 바로 어항식 토의법이다. 이렇게 학습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그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개발 방법 제7, 8장이죠. 8장에 대해서 수업을 하셨습니다. 예, 잠시 다음 주 중간고사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중간고사는 과제 제출로 대체가 됩니다. 온라인 수업을 받는 그런 과목에 대해서는 과제 수업으로 과제 제출로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학교 방침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과제는 두 문제를 낼 겁니다. 그럼 그 두 문제를 서술형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출은 교수님 이메일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네, 월요일날 올려놓으면 일요일까지 정리를 해서 제출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학생 여러분, 그러면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